우선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신 내용으로 오늘 유익한 시간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치과의사 박지연이고요. 제 소개는 띄워주시면, 네. 2001년도에 치과의사 면허, 그해 졸업을 하면서 치과의사 면허를 땄고요. 다음에 바로 구강암간면외과라고 제가 나중에 소개를 좀 할 텐데, 외과 수련을 받고, 그다음에 개원 일산 백병원에 잠깐 있다가 개원가로 나와서, 여기 혹시 연수동에 BYC 건물에 연수서울치과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오래됐는데,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2013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원하는 해에 교정을 다시 공부해서 2015년도에 교정과를 마쳤고, 현재는 주로 이제 외과랑 교정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과 하면 여기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요. 보통 치과라고 생각을 하면 충치나 뭐 잇몸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치료는 이제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외과랑 교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하면 보통 그냥 치과인데 과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요새 보면 이제 개원을 하고 간판을 보면 이렇게 과를 표명한 그런 치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찾아갈 때 그 과의 특성, 그다음에 나의 문제와 어떤 과를 찾아가야 될지 알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대학병원 홈페이지인데요. 맨 아래쪽에 이제 센터라고 이렇게 여기 센터라고 써져 있는 밑에 4개는 사실 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과가 이제 치과 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모두 다 개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과 대학은 전국에 11개 정도 있고 서울에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항상 이런 과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강병리과, 치과 마취과, 영상치의학과는 환자들이 가서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진료 보조과여서 이제 선생님들 의뢰를 하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아치과는 이제 다른 모든 치과 치료를 소아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것도 지우시면 6개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하고, 그래서 위에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보존과, 치중과, 보철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치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과는 이제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살리기 위한 충치 치료나 신경 치료를 하는 과고, 치주과는 이제 치아 주위여서 치주거든요. 치아의 주위 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잇몸이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치료하는 과가 치주과고, 그다음에 보철과는 이제 이가 보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많이 파괴가 돼서 이제 수복해줘야 될 때, 뭐 틀니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씌우거나 이렇게 뭐 브릿지라고 해서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철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가 치과 치료가 위에 이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외과는 그냥 보통 의과 쪽의 외과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랑니 발치랑 임플란트가 이제 외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하는 과이고요. 교정과는 말 그대로 교정과고, 이제 턱관절이나 뭐 뭔가 구강점막 질환이 생겼을 때 보통은 대학병원에만 거의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턱관절 병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턱관절 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구강내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든지 해부학
구조를 알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한 그런 구조물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면 이제 치아가 있는데요. 그 치아는 그냥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고 치아의 구조물과 치아가 또 연결되는 방식도 이렇게 치주인대라는 걸로 그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치아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껍데기고 이제 머리 부분에 치아는 머리와 뿌리로 나눠져 있는데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그 도자기 재질의 모자가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아를 많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아래층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뼈나 이렇게 도자기처럼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느낌을 느끼게 되는 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그러니까 치아에는 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식물이 거기 자꾸 들어가게 되니까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아랑 잇몸 사이에는 치주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나는 양치를 할 때 치주낭을 닦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이제 양치질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주낭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치주인대는 치아랑 뼈랑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는 치주인대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붙어 있어서 이제 씹었을 때 씹는 느낌도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쿠션 작용을 좀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랑 치아 사이에는 이제 인접면이 있어서 거기도 마치 홈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그 사이도 충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위에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건데, 왼쪽 사진은 그냥 실제 치아의 단면이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제가 좀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가 이제 치아를 단면으로 해서 이제 찍은 건데요. 여기 하얗게 보시는 게 이제 치아의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보면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그 결이 실제로 요런 그 튜브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깥과 안에 있는 치아 신경이.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뭐 온도 감각도 느끼게 해주고, 뭐 아주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삼투압이 발생하면서 통증도 이제 유발을 하고 요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상하세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껍데기와 요 신경 사이에는 이렇게 세관으로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잘라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치아인데, 이 치아랑 뼈 사이는 이렇게 치주 인대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치주 인대가 임플란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임플란트의 여러 차이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실제 그 치아를 보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껍데기가 이게 그 하얗게 보이는 게 치아의 그 껍데기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노랗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서 이가 많이 닳거나 충치 때문에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 굉장히 급속도로 닳고 손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기가 이제 바깥의 부분은 도자기 부분, 안에는 이제 상아질이라고 해서 도자기가 아닌 그냥 푸석푸석한 치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예로 여기
이 충치가 이렇게 위에는 굉장히 가늘게 충치가 있지만 아래로 가면 이렇게 확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여기 옆면도 그렇고 이 씹는 면도 그렇고 밖에서 볼 때는 충치가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이게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충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런 데가 이제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인전면도 이제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과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충치랑 풍치. 그러니까 풍치는 정식 표현은 아닌데 그 풍치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충치는 치아 우식증이고요. 풍치는 이제 치주병이라고 하는데 치아 우식증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생길 수가 있고 치주병은 아이들한테는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치주낭의 깊이가 아이들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닦아도 잘 닦이고 그다음에 치주병 진행을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둘 다 그 생기는 원인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S 뮤탄스 여기는 P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이제 이 병이 생기게 되는데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엄청 좋아해서 그걸 먹고 소화시키고 독소를 내뿜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모이면 치태 플라그가 되는 거고 이걸 오랫동안 제거해두지 않아서 딱딱하게 변하면 이제 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 뮤탄스라는 세균이 특히 단 음식을 좋아해서 단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를 안 하면 그거를 먹고 소화를 해서 이렇게 치아면에 그 독소를 내뿜게 되는데 이게 되게 산성이에요. 그래서 치아를 녹이고 부식시키는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주병을 일으키는 균은 이 치주낭에 있는 그 이 낭에도 주머니이기 때문에 치태랑 음식물들이 이제 그 많이 머물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음식물을 먹고 독소를 내뿜으면 여기 염증을 일으켜서 이 뼈가 정상뼈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치주병이 되면 이 뼈가 파괴되면 치주병이라고 하거든요. 뼈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염증은 생기고 그게 이제 보통 치주병이고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흔들려지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치랑 그러니까 잇몸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내원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파절돼서 그 조금 머리 부분만 파절되면은 이제 치료하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뿌리까지 파절되면은 이제 쓸 수가 없어서 발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증상이 평상시엔 괜찮은데 씹을 때 시큰시큰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오시면 씌우는 치료를 하거나 신경 치료하고 씌우는 치료를 하면 쓰실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오래 계속 그 쓰다 보면 이제 금 간 거는 뼈는 금이 가면은 붙잖아요. 치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이 가면 그냥 끝이고 우리 도자기에 금이 간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은 계속 주변으로 퍼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뿌리까지 퍼지게 되면 그 발치하셔야 돼요. 치료를 해도 씌워도 이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래서 요 그 금간이 씹을 때 시큰시큰하다 딱딱한 거 먹을 때만 그러면 빨리 치과에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아는 머리랑 뿌리가 있는데 그 머리랑 뿌리 사이에 잇몸이 조금 내려가면 이제 아까 모자가 뿌리에는 없잖아요. 강한 그 도자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 쪽이 드러나게 되면 또 많이 손상이 되는 이게 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경 마모증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 머리랑 뿌리 사이가 이렇게 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누구나 입에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근데 보통 양치를 내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 원인은 크지 않고 치아가 아까 하나의 그냥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측방력을 많이 받아.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측방력을 받으면 치아가 이렇게 서 있다가 자꾸 이렇게 굽혀지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굽혀지면 가장 약한 허리 부분에서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그럼 더 굽혀지고 그럼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많이 패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측방력을 많이 받는 이가 사람마다 좀 달라서 사람마다 이 패이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패이기 시작하면 뭐 조금 패였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진행을 하면 충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했다 안 되지?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게 패이게 되면 아까 그 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신경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 관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린 증상, 그 다음에 그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특별히 아픈 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 거 먹을 때 아픈 거는 두 가지거든요. 충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이거나. 그래서 그 아주 단 거를 먹으면 이제 삼투압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증상이 생기고 또 단 걸 안 먹으면 괜찮고 그런 증상이 좀 생깁니다. 아, 네. 네네네네. 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때우는 재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성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고 비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는데 일단은 비보험 치료가 더 좋은 재료인데 그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이 잘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한 다른 계열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치과가 그 재료를 쓴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덜 떨어지고 덜 민감, 왜냐면 떼어도 시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덜 민감한 재료가 있어서 그걸로 하시는 게 이제 더 좋아요. 네. 네. 보통 근데 그거를 얼마나 쓰냐 이렇게 딱 그 정해놓진 않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과에서 떼우는 치료 중에서 가장 잘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힘 때문에 거기가 내 치아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떼운 거는 솔직히 더 잘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씹는 거를 조금 조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뭐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고 보통 1년 내에 떨어지면은 다시 그냥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보통은 그냥 몇 년 쓰신다고 떼우는 죄라고 봐야죠. 왜냐면 한두 달 쓰려고 떼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수치아에 엄청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해요. 치과 치료 중에서. 그래서 이제 충치에 대해서 다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아까 홈에 충치가 많이 생긴다고 했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아말감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많이 쓰던 재료인데 이게 수은이랑 금속을 이렇게 그 치과에서 섞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수은이 중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못 쓰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아말감으로 한 재료는 괜찮아 보여도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충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아말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꾸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아까 그 홈에도 충치가 생기지만 치아 사이 인접면에도 충치가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앞니에 이렇게 사이사이 충치가 있고 아래는 어금니에도 있고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인접면도 저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아래쪽 삼각형은 이제 그 모자 껍데기 부분에 있을 때는 저렇게 조그만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확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인접면 충치의 안 좋은 점은
이게 인전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발견이 어려워서 학교 검진에서는 충치가 없다고 했는데 왜 치과 왔는데 이렇게 충치가 많죠?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거든요. 씹는 면 아주 커져서 씹는 면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엑스레이 없이는 이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충치도 치료 범위가 커지는데 저 빨간색 선 보시면 아래는 굉장히 조그맣고 위에는 파란색이 충치인데 위에는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커졌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치료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왜냐하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치아를 깎아낼 수가 없어서 초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전면은 윗면보다 신경과 가깝기 때문에 또 신경치료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한테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젤리, 초콜릿, 뭐 탄산음료 이런 거를 먹으면 그 끈적끈적하니까 오래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이나 이런 캐러멜 같은 것들이 치아 사이로 이렇게 스며드는데 그냥 이렇게 양치해서는 거기가 양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밥 먹고는 이 닦지만 간식 먹고 바로 이 닦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섭취를 했다. 근데 내가 충치가 잘 생긴다. 그러면 바로 양치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전면 충치는 치아 사이를 닦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실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방이 되고 내가 뭐 검진을 했는데 인전면에 충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다 치실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개라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치실을 해야 앞으로 이제 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맨 아래쪽에는 일반적인 충치는 아닌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구강 건조증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한 분도 있지만 이제 침이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침이 세정 작용을 하는데 그 세정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 이렇게 뿌리 쪽에 다발성으로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잇몸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뿌리가 드러나고 거기에는 원래 세정 작용이 잘 되는 면인데 홈도 아니잖아요. 근데 침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가 다발성으로 많이 썩어서 이제 뿌리 충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사실 빨리 치료를 인전면보다 사실은 더 위험하죠. 왜냐면 뿌리 쪽은 신경과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요렇게 충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뭐 특히 양치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여러 개가 까맣게 막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뿌리 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료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재료가 쭉 이제 바뀌게 되는데 가장 작게 하는 치료는 레진. 거기만 제거하고 거기만 떼우는. 레진은 따지자면 플라스틱이고요. 이제 그 범위가 커지면서 여기 보시면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커지면 인레이. 근데 조금 더 많이 커지면 온레이라고 하고 거기서 더 커지면 이제 치아를 완전히 덮어 씌워야 되는 경우가 되면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료는 이제 그냥 떼우는 거는 요즘 레진도 보험이 되니까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레진은 작은 충치에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아말감을 한다? 그럼 엄청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진은 그 부분만 제거하고 접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채우고 이제 그 굳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고 그 다음에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일단 본 뜨는 치료라고 하거든요. 본을 뜨게 되면 그 일단 부위가 커진 거고 재료는 여기 왼쪽 아래에 써 있는 레진, 하이브리드, 세라믹금 다 가능한데 가장 좋은 재료는 세라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냐면 레진은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그 씹는 강도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꾸 부러지고 경계가 깨지고 하면서 2차 충치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좀 보완한 게 하이브리드인데 레진에다가 도자기 가루를 막 섞어가지고 레진이지만 좀 강도를 강하게 내구성 있게 만든 건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세라믹 도자기가 내 치아랑 비슷해서 제일 좋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아래처럼 다 금으로 했거든요. 근데 금이 나쁜 재료라서가 아니라 요새 금값이 너무 비싸서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추세는 본 떠서 본을 잘 안 뜨거든요. 다 디지털로 이제 스캔하고 깎아서 하는데 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도자기는 스캔을 해서
3D로 깎으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쁘고 심미적이고 뭐 좋은데 금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치과에서 비용이 세라믹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고 안 이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금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공간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원장님이 추천하면 금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자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치가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오른쪽 그림처럼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 엑스레이 보면 엄청나게 큰 충치가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안에 있는 신경이 이제 원래 살아 있는데 죽게 돼요. 그래서 죽는 과정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면 하나도 안 아프고 죽기도 하고. 근데 급성으로 치수염, 그러니까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엄청 아픈 치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신경치료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치료를 한 이는 아래 여기 세 번째처럼 노랗게 씌워주게 되는데 왜 씌워주냐면 이제 신경을 제거하는 게 신경치료인데 그러면 나무로 따졌을 때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이제 금방 이렇게 부셔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씌워줘야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니는 힘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씌우진 않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내가 신경치료를 했다? 그러면 아마 씌워야 된다고 다 설명을 들으실 거고 씌워야 씹는 힘에 견뎌서 이제 오래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 한니는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충치인데 이게 조금 도자기 안에 그 모자 안에 있을 때는 껍데기 안에 있을 때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넘어서서 신경에 점점 가까이 가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찬물에 시린 거는 흔한 증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물에도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에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린 거에 아픈 거는 이제 다시 염증이 되돌아올 수 있는 상태고 뜨거운 물에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뜨거울 때 아프다? 그러면은 더 아파지기 전에 가서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걸 견디면 아주 아파지거나 안 아파지거나 네. 그러면 신경이 이제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나는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 이제 뿌리 밖으로 막 나가고 네, 그거까지는 그림을 안 넣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신경은 좀 진행됨에 따라서 아주 그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썩어도 하나도 안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다음에 치주염으로 넘어갈 건데 그 치주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거든요. 치주에 염증이 있는 게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일반적인 염증의 증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팔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붓고 아프고 피나고 뭐 이렇잖아요. 잇몸도 똑같거든요. 붉게 변하고 붓고 그다음에 피가 나고 양치할 때 아프고 그런 게 이제 치주염이고요. 그 치과에 가면 뭐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뭐 잇몸 검사 좀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좀씩 따끔따끔하게 아프게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왼쪽 사진에 보시면 프로브라고 해서 탐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치주낭의 깊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구조가 치아가 있고 이제 잇몸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가 일정 이상 깊어지면 치주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머니 관리를 하는 게 잇몸 관리인데 그래서 그 주머니 깊이를 재는 게 이제 잇몸 검사예요. 그래서 잇몸 검사를 했는데 뭐 주머니 깊이가 10mm다. 그럼 거의 이제 발치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뿌리까지 뼈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치주염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태 치석인데 여기 이제 위에 화살표 보시면 저렇게 치아면에 이렇게 오돌오돌 붙어 있는 게 치석이거든요. 원래 여기 치아 옆에 그 파란색 화살표 거기 이제 치석인데 치석이 있으면 이건 세균 덩어리라서 쉽게 생각하시면 내 치면에 치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아래로 3mm에는 뼈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석 밑으로 3mm는 무조건 뼈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지기 전에 초반에 제거를 하면 괜찮지만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살았다 그러면 뼈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뼈가
내려가는 거고 그 옆에 화살표 조그만 어금니에 또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작게 치석이 있거든요. 그 아무리 작게 치석이 있어도 그 밑으로 3mm는 또 몇 뼈가 없어져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치석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잇몸이 뼈가 없어지는 게 치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오른쪽 엑스레이는 아주 심하게 뼈가 다 없어진 거고 저런치 않은 이제 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주염도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치료가 가능하나 나중에는 이제 이를 빼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치은염, 치주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치은염은 이제 그냥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치주낭은 정상이고 그냥 치태나 치석 때문에 잇몸에만 저렇게 빨갛게 염증이 있는 게 치은염이고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치주염까지는 아니지만 이를 잘 안 닦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잇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게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스케일링만 하시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주염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치석이 있고 뼈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스케일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제 치과에서 전문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가 이제 잇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진행이 되면 이 아래 사진처럼 뿌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이렇게 이게 이제 치주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료는 아까 그 충치처럼 이제 치은염만 있을 땐 스케일링, 그 다음에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이제 마취를 하고 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잇몸 치료, 거기다 더 진행이 되면 잇몸 수술,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발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진은 비교를 해놓은 건데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Q&A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Q&A를 몇 개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충치랑 풍치 이쪽에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쪽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아주 피곤할 때나 감기 이런 게 오면 어금니 통증이 오는데 그래도 또 좋아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게 많이 피곤하면 우리 전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치아 잇몸의 만성염증을 내가 이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지면은 얘가 이제 붓고 아프고 피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왜냐면 잇몸에는 이제 치태나 치석이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만성적으로 그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계속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급성염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급성염증으로 바뀌면 이게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우리가 보이던 잇몸도 붓지만 그 치주인대 공간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치아 뿌리를 따라 있는 치주인대 공간으로 염증이 다 따라서 퍼지게 돼요. 그럼 그 부분도 붓겠죠. 그러면은 이게 팽창이 되니까 이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이렇게 붓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치아가 들뜬 느낌이다. 뭐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씹을 때 거기만 닿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염증이 치주 인대 공간으로 따라서 퍼져서 오른쪽 보면 이렇게 화살 이렇게 솟아 올라오죠.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통증은 거의 100% 잇몸에 의한 통증이에요. 충치로 인한 통증은 생겼다가 아주 오래 지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치과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치유가 됐다고 해서 이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원래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잇몸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한번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면은 또 막 고름이 생기고 더 붓고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치과에 오시게 되면 이제 좀 고생을 하시죠. 왜냐면 고름 빼는 치료가 되게 아프거든요. 마취도 안 되고 마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 거는 잇몸 문제다. 잇몸 염증이 치주 인대로 퍼져서 이가 솟구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자주 받아도 되는지 뭐 결론적으로 하면은 맞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스케일링을 했더니
뭐 내 이가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잇몸도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험도 1년에 한 번만 되고 양치질이 잘 되는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받으시면은 되는데 당연히 잘 안 되는 경우는 더 짧은 주기로 받으시는 것이 이제 치주염으로 진행이 덜 되는 거고 이제 스케일링하는 기구는 이제 뾰족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초음파 기구라서 우리 설거지할 때도 초음파 설거지가 있잖아요. 그게 치아에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니 그 그릇에 도자기 그릇에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이게 손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또 안경도 그렇게 닦고 하는 건데 이것도 초음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할 때 시리고 아팠다고 하더라도 치아에는 사실은 손상이 없어요. 스크래치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뭐 원하고 상황이 되시면 자주 받는 거는 뭐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제 가끔 스케일링을 나는 이렇게 좋아지려고 했더니 치아에 구멍도 나고 더 시려지고 거칠거칠해지고 피도 더 많이 나고 더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스케일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조금 뭐 예쁘진 않지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치석이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잇몸이라고 보면 스케일링을 하면 이제 치석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일단 구멍이 생기겠죠. 근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었던 잇몸이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구멍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에서 치아 사이를 닦아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난 것 같다는 건 이해가 가실 거고 더 시리다라는 거는 치아를 덮고 있는 치석과 잇몸이 제자리로 갔기 때문에 뿌리면이 드러나서 당연히 더 시린 거고 거칠거칠한 것도 뿌리는 머리보다 훨씬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고 피가 더 많이 나고 아프신 거는 이제 사라집니다. 곧. 왜냐하면 염증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고 피나는 증상은 일시적이고 좋아지고 내 상태가 안 좋았을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스케일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좋은 방법은 없고요. 양치질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잇몸에 좋은 양치질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낭을 닦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닦듯이 그냥 치아 면만 닦는 거는 그냥 안 닦는 거랑 안 닦은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치주낭이 있잖아요. 그 치주낭을 닦는 게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편한 대로 치주낭을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양치질 방법은 치주낭을 닦는 거, 그다음에 아까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주낭을 안 닦고 치아 사이를 안 닦으면 내가 양치질을 했지만 양치질을 안 한 것과 같고 잇몸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치주낭은 당연히 치아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거의 45도로 이렇게 치주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치 설명을 보시면 칫솔을 45도로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사이에 칫솔모를 넣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럼 느낌이 와요. 들어가는 느낌이. 넣은 다음에 거기서 뭐 진동을 하건 뭐 회전을 해서 닦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통상적인 방법은 넣고 10번 정도 진동을 하고 돌려서 이렇게 회전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부위마다 하시는 거고 뭐 동영상은 뭐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치주낭을 닦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칫솔모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닦는다고 해도 치주낭이 3mm 이상이 되면 칫솔모가 도대체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mm 이상의 치주낭을 가진 부분은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닦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 이걸 재고 치과에 가면 그다음에 잇몸 치료를 하고 또 재거든요. 또 쟀을 때 모든 치주낭이 3mm 이내로 되면
그냥 잘 닦고 뭐 6개월 있다 오세요. 1년 있다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군데군데 5mm가 있다. 그러면은 3개월마다 오라고 이제 보통 정해주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논문에 보면 뭔가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해줬는데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3개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3개월마다 오셔서 부분적으로 안 좋은 데는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그게 이제 나온 거고, 이가탄이나 이런 것들은 잇몸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평생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안 드셔야 됩니다. 예, 돈을 쓰실 필요가 없고. 예. 그다음에 양치질은 식후 바로 하는 게 좋냐, 뭐 30분에 하는 게 좋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3분 내에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3분이라는 거는 그냥 바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3분을 지켰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잊지 말고 밥 먹으면 바로 하라는 거고, 30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음식이 치아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산음료나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바로 양치를 하면 내가 그런 걸로 양치를 하는 것과 같아요. 치약에 섞이게 되니까. 그래서 30분 있다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맨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 특별히 치아에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치실은 이제 그 하셔도 나쁠 건 없는데 그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래처럼 치아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자꾸 끼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 충치가 잘 생기거나,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그 사이사이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럼 이제 치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 원인에 따라서 치실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음식물이 꼈다. 근데 뭐 특별히 염증은 없다. 그럼 음식물만 빼시면 돼요. 음식물을 빼시면 되고,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잘 생기면 치아랑 사이가 닿고 있는 인접면까지만 치실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되고, 뭐 치약을 보통 묻혀서 하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잇몸이 내려가 있는 경우는 잇몸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럼 아까 치주낭을 닦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실이 잇몸 속에 치주낭까지 들어가야 돼요. 인접면에. 그러니까 훨씬 더 깊숙이 해서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치실을 가르쳐 드리고, 또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치아 사이사이 닦는 치간 칫솔이 있거든요. 치간 칫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통은 이제 엄청 이제 싫어하시잖아요. 너무 아프고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말하는 치통은 여기서 치수염이에요. 그러니까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치수라고 하거든요. 치수염인데 이거는 보통 충치 아니면 다쳤거나 부러졌거나, 그래서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치수염이고, 엄청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밤에 통증이 심해져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냐면 이 치수염은 아까 염증이 생기면 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치아라는 딱딱한 공간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얘가 부으면 어디 그 안에서 붓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에 의한 통증이 보통 치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먹어도 그 압력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잘 안 아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아파지고. 그래서 압력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를 치과 가서 하셔야 되고, 그 압력을 제거하는 거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일단 뚫어줘야 안 아파져요. 덜 아파지고. 그래야 그때부터 약효도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약효가 또 별로 없는 경우는 이 뿌리에 아주 가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 공급이랑 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그 약이 치아까지 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치주염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염증에 의한 그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에 효과가 있어요. 조금 나아져요. 그러다가 또 괜찮다가 또 아프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치주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뒤쪽에 제가 교정과 외과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는 아니고 내년에 할까요? 이거 앞에 거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10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빨리 앞쪽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실인니 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인니를 치료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실인니라는 건 진단명이 아니고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인니를 치료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굉장히 질문이 모호해지고 실인다는 건 이제 증상이고 왜 실인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인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튜브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외부에 있는 온도 감각이 그 튜브를 통해서 신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그 껍데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릴 거고 머리 부분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갈렸거나 충치 때문에 패였거나 치경부 손상 그 마모 때문에 이렇게 또 패였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요렇게 있는 그 상하 세간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돼요. 신경으로. 그래서 이제 실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뭐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하는 거고 치경부 마모가 있으면은 거기를 떼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마모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그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치아가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닳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원인 치료를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실인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도 실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잇몸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평생에 걸쳐서 1년에 0.1mm 정도 아래는 내려가고 위에는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10년이면 한 1mm 내려가는 거는 그냥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50년 딱 뭐 한 5mm 그냥 산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내려간다. 조금씩은 내려가니까 뿌리가 보이게 되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린 거는 당장 실었다 하더라도 치아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해도 한두 달 있으면 좋아지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치아가 이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치수라는 신경에서 자극이 오네? 그럼 벽을 막 쌓아요. 그래서 신경의 크기는 줄어들고 그 물이 들어와도 시린 걸 좀 덜 느끼도록 막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안 시려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경험하시는 걸로 내가 충치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시큰시큰 했는데 치과에서는 괜찮다고 기다려보라고 하고 근데 1년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딱 씹으면은 그 부분이 시큰시큰한데 시큰시큰하면 안에 있는 신경이 벽을 쌓아서 안 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기다렸다가 신경치료 안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점 그 그러니까 그 공간이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더 싫은 경우가 또 있어요. 아이스크림 못 먹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인니는 만약에 뭐 충치나 이렇게 특별히 치료할 게 없다 그러면 치약이 도움이 되거든요. 뭐 센소다인, 시린메드 이런 치약이 있고 특별히 한 치아가 시리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지각과민 처치나 불소도포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불소는 치아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덜 시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10살, 50살, 70살 이렇게 안에 신경을 안에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10살은 이렇게 크죠. 근데 50세는 많이 쪼그라들어요. 70세는 더 쪼그라들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잇몸은 내려가고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의 공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감각이 시리거나 뜨겁거나 이런 온도 감각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오른쪽처럼 엄청나게 큰 충치가 있으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또 방어벽을 쌓아요. 그래서 최대한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하는 일이 없도록 치아가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보철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씌우고 틀리하고 이런 게 보철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본 떠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디지털화가 돼 있어가지고
구강 내에서 이렇게 스캐너 같은 걸로 스캔을 하고 오른쪽 같은 이제 3D 그 밀링 기계 하는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면 얘네들이 막 깎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입안에 붙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뭐 충치 치료에서부터 틀니까지 또 임플란트 보철까지 다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그 충치랑 풍치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제가 그 질문 주신 것만 질문을 주신 건 아닌데 제가 Q&A만큼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런 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들도 그리고 이제 그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할 건데 몇 년 보장으로 하실 거예요라는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그럼 1년 보장으로 해야 될지 3년 보장으로 해야 될지 10년 보장으로 해야 될지 이제 판단하기가 좀 힘드신데 이거는 사실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한 50대, 60대 임플란트를 하면 반영구적이니까 그냥 아마 계속 쓰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애들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내이도 그러니까 신이 주신 내이도 평생 못 쓰는데 사람이 한 임플란트가 평생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자연치 수명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가전제품이나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10년도 타고 20년도 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3년만 타기도 하잖아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임플란트 구조가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는 내 일을 씌운 것과 같아요. 그래서 깨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수리를 해가면서 쓰시면 되는 거고 보통 임플란트 수명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뿌리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뿌리를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 이의 발치랑 비슷해요. 임플란트를 빼고 또 기다렸다가 그 임플란트를 하는. 그래서 수명은 정해진 건 없지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30년, 40년도 뿌리는 쓰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초기 실패라고 해서 또 1, 2년 만에 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랑 다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시리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 치주인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치아는 뿌리랑 뼈가 치주인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쿠션 작용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뼈가 딱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3개월, 2개월, 4개월 기다리는 게 뿌리를 심으면 이 주변에 있는 뼈가 와서 내 뿌리를 딱 잡아줄 때까지가 3개월이에요, 평균. 요새는 빨라져서 한 달도 돼요. 재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환자의 뼈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뼈가 와서 임플란트를 완전히 딱딱하게 잡아줘야 이제 내가 밥을 먹고 해도 임플란트가 문제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주인대가 없어요. 그러면은 쿠션 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내 치아가 치주염이 생겼을 때 들뜬 느낌, 좀 아픈 느낌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 치주병에 더 취약해요. 그 인대가 이렇게 가로로 있기 때문에 염증이 퍼지는 걸 좀 막아주는데 얘는 그런 인대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씹는 거에 대한 고유 감각은 치주 인대에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 다 괜찮은데 조금 씹는 게 좀 다르고 밥맛이 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씹는 감각도 입맛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치아는 치료가 가능했는데 임플란트는 굉장히 거친 면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면 깨끗하게 해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무조건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치주병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뭐 오래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니는 꼭 빼야 되나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랑니는 이제 내 어금니처럼 잘 나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니를 썩게 만들고요. 여기 보면 충치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예.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앞에 이렇게 충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뼈가 내려가게 돼요. 예, 맞아요. 예. 거기 충치가 있고 그 뼈가 또 내려가 염증이 생겨서 막 붓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난 사랑니, 잇몸에 묻혀 있는 사랑니는 예방적인 발치가 제일 좋고 문제가 생기거나 증상이 생기면 바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아, 크게 네네네. 벌리진 않았어요. 네네네네. 이게 혹시 턱 구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여기 턱 관절도 있는데 잠깐만. 저 맨 끝으로 좀 넘겨주시면. 이게 턱 관절이 그 어른과 아이가 뭐 구조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이제 똑같은데 여기 여기 요거 보시면 이제 관절이 이제 두개골이 있고 아래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사실 애들이 소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요. 이 소리가 이제 보통은 두 가지인데 그 대개는 디스크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디스크가 있고 치아가 있으면은 벌릴 때 같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요. 보통 앞이나 안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벌리거나 담을 때 이게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소리가 보통 딱딱 소리예요. 근데 보통 통증이 없으면은 치료는 안 해도 되고 아마 아이 같은 몇 살? 7살. 그럼 보통은 좋아져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근데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은 그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있다.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거 아니면은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애들은 이 턱관절이 엄청 유연해가지고 막 엄청 나왔다 막 옆으로 갔다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보는 행동,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벌리거나 뭐 아주 딱딱할 먹는 행동 이런 것들이 턱관절이 안 좋은 거니까 그냥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잇몸이 내려가긴 하잖아요. 네네네. 내려가긴 하는데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유튜브 그 이상한 광고 되게 많은데. 예.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잇몸이 회복이 되는 기능이 네.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위치를 회복하는 거는 수술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수술하면 되긴 하는 수술은 이제 그 잇몸 이식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뼈는 밑에 있고 잇몸을 붙였으니까 치주낭이 엄청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미적인 목적으로 앞니에서만 하게 되고 앞니에서 할 때는 이제 입천장에 있는 그 잇몸을 떼서 거기다 이제 이식을 해요. 그러면은 당장에 덮이는 효과가 있고 근데 5년, 10년, 20년 길게 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근데 그 심미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잇몸 이식 많이 해요. 예, 앞니 같은 경우는 어금니는 뭐 그 다른 이유로 하는데 어쨌든 덮는 게 가능하고 치주병은 모든 치료의 목표가 유지거든요. 어떤 치과에서 어떤 잇몸 치료, 어떤 잇몸 수술을 해도 잇몸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유지가 목표고 계속 유지가 되면 오래 쓰는 거고 나빠지면 또 빼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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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몸이 그러니까 잇몸하고 그러니까 이빨 잇몸 사이에가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쉽게 닿는 형인 것 같아요. 네네네. 침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이빨하고 잇몸 사이 거기 이렇게 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도 이제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먹는데
우리나라는 음식물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아서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갈아 먹는다는 얘기는 치아가 측방력을 받아서 자꾸 굽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굽혀 현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아 주무실 때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딱딱한 음식을 좋아해도 그러실 수 있고 일정 부분에 부정교합이 있어서 그 부분이 특히 유독 측방력을 많이 받는다. 그럼 또 거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계속 때우거든요. 네. 거기를 이렇게 메꿔주더라고요. 예, 근데 자꾸 떨어지죠. 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 지나면 또 그게 떨어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CC를 많이 안 하고 광폭을 써요. 이렇게 물총 같이 네, 싸가지고. 워터픽 네, 같은 그것도 거. 네. 괜찮은가요? 그것도 괜찮죠. 아, 예, 그래서 그냥 본인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는 치실이나 치간시설이 원래 방법이고요. 이제 워터픽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은 그거를 내가 정확히 맞춰서 하기가 사실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편의상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낫고. 예. 그리고 치약에 대해서 네. 저희들은 이제 좀 오래됐어요. 저기 이치를 쓴 제가. 내가 치약은 다 종류별로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치약 그게 무슨 치약이죠? 뭘로 선전하는? 이치라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 쓰면서 조금 네. 뭐 이제 다른 병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치료할 수 있나 싶어요.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왜냐면 치약에서 좋은 거는 불소 하나밖에 없거든요. 불소 포함한 치약을 쓰거나 불소 가글을 하거나 병원 가서 불소 도포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충치에도 좋고 시린니에도 좋고 잇몸이 다는데도 좋고 치아가 닳는다는 거에도 좋고 불소 근데 대부분 치약에 약간은 포함이 돼 있고 그 가글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근데 다른 치약은 뭐 저는 뭐 미백 치약 이런 것들은 뭐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잇몸이 좋아지는 치약은 그래서 그냥 그럼 생각 차이네요 그게. 뭐 더 나쁘진 않는데 많이 비싸면 저는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비싼데 더 좋다고 한다 그러면 뭐 쓰셔도 관계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네. 도자기 재질의 그 치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네네네. 그 금리의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금리빨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제 자산 몇 호 가운데 네. 하는데 이게 한 20년 전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할 때도 사실은 이게 비싸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눈 뚝 감고 했더니 그 금리빨 요거의 값이 2배, 2.5배로 올랐어요. 네네네. 이게 자산이 이렇게 이제 증식이 됐거든요. 겸사겸사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해서 진짜 이게 그 돈으로 바꿀 수가 있긴 하니까. 근데 사실 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생물학적이고 가장 좋은 재료거든요. 근데 유일한 단점은 치아랑 붙일 때 문제가 좀 있어요. 결합을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도자기는 화학적인 결합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대신에 도자기는 일을 좀 많이 깎아야 돼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안 하니나 아니면 이제 그 치아 높이가 되게 낮은 분이 있거든요. 낮으면은 어떻게 이게 기계적인 유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이 깎으면 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리로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도자기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없으시면 우선 고생하셨다. 박수 한번. 오늘 다 미처 하지 못하신 것은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서 더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병원이 지금 하시는 병원이 서울에 있어서 다니기가 좀 불편할지 몰라도 혹시라도 오늘 질환에 내가 좀 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 싶으면 미리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 연락을 취하셔서 어포인트를 잡으면 그러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일부라도 한번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육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